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두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사람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른다더니 저도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는 것 같네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쫓게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껏 살아보니 양심적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면 결국 그 죗값은 다 돌려받게 되더라고요. 왜 옛말에 사람이 돈을 쫓으면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얻는 게 패가망신을 피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5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둘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쭉 동생 오빠로만 지내다가 10년 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후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현재 식당 주방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공사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공사가 잡힐 때마다 몇 달 동안 출장을 나가는 남편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죽하면 친정엄마가 장난삼아 결혼을 한 게 맞기는 하냐고 할 정도였죠. 아무래도 저는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니까 결혼 초반에는 약간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과 엎어지면 코 닿을 만한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먼저 결혼을 한 주변 지인들은 이런저를 걱정했죠. 너 시댁이랑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살고 있다면서 혹시 시집살이가 심하면 어쩌냐? 네 남편은 맨날 출장 가니까 보호해줄 사람이 없잖아. 아직 결혼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시집살이 시킬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데? 그리고 요즘 시집살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잖아. 괜찮겠지 뭐. 한 달이면 아직 모르지. 차라리 신혼집을 멀리 구하지 그랬어. 그랬다면 최소한 마음은 편했을 텐데. 우리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실 분 아닌 것 같아. 너무 잘해주시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무리 요즘 시집살이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걱정이 되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시댁은 가족끼리 모이는 것을 참 좋아했죠. 싫든 좋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 모여서 저녁을 먹어야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상황상 남편이 옆에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막내 며느리라서 손이 동서인 형님도 한 분 계셨죠. 그래서 괜히 눈치가 보이고 잘 보여야 할 것 같은 부담감도 있었어요. 원래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게 손이 동서라고 하잖아요. 사실 친구 중에 한 명도 일찌감치 결혼을 했고 막내 며느리로 들어가 있는데 항상 만나게 될 때마다 시어머니보다 얄미운 손이 동서가 더 싫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결혼 후 남편 없이 시댁을 왔다 갔다 해보니 예상했던 것만큼 심각한 일은 생기지 않더군요. 왜 여자들 결혼 초반에 시집살이 당하는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처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 잡아먹고 안달이거나 손윗동서가 억울하거나 화가 날 때마다 밑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집들은 어떤 분위기인지는 몰라도 저는 완전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셨고 저를 막내 며느리라고 부르시면서 굉장히 예뻐해 주셨죠.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는데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는 시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겨주셨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양손에 무언가 한아름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는 웬일이세요? 아이고,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너 좋아하는 갈비 재워놓은 거랑 이것저것 밑반찬 좀 만들어 왔다. 아무래도 재훈이가 출장을 오래 가 있으니 혼자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을 것 같아서.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밑반찬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이거 만드시느라 고생이 엄청 많으셨을 텐데. 다음부터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만들어 먹거나 사 먹을게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가 내 며느리랑 뱃속에 있는 손주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해? 나는 괜찮으니까 혹시 먹고 싶은 게 더 있으면 부담 없이 얘기해라. 네, 그리고 저 나름 잘 챙겨 먹어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집까지 배달 잘 오잖아요. 잘 챙겨 먹기는? 재훈이가 3달째 출장을 가 있으니 먹고 싶은 게 생각나더라도 바로바로 못 챙겨 먹을 텐데. 내가 재훈이 대신 만들어주거나 구해줄 테니까 꼭 이야기해. 알겠지? 임산부가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 안 돼.
시어머니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저기 뒤져서라도 어떻게든 구해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남편의 역할까지 다 해주신 거죠. 그래서인지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잘 만난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건데 제가 세상 복 다 받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친정엄마는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다 보니 임신한 저를 챙겨주고 싶어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있다면서 많이 미안해하셨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본인 대신 잘 챙겨주시니까 조금이나마 안심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친딸처럼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홍삼이며 과일 세트까지 몇 번이나 선물로 보내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신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들을 출산할 때에도 남편은 부산에 출장을 가 있던 상황이었기에 새벽에 진통을 느낄 때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오셔서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본인이 직접 몸조리를 챙겨주고 싶지만 친정엄마만 하겠냐며 집에 2달 정도 가서 몸조리를 하고 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죠. 덕분에 저는 친정에 가서 엄마가 챙겨주는 밥을 먹고 편하게 쉬다가 서울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릴 겸 해서 시댁에 먼저 들렀는데 마침 형님도 와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보는 손주 얼굴에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셨고 평소처럼 저에게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면서 다정하게 대해주시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형님은 조금 질투를 하는 듯 보였어요. 당시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라고 챙겨주신 과일이랑 음식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냉장고에 넣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형님이 저를 따라오더니 은근히 틱틱대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서는 좋겠다. 친정엄마가 멀리 살고 있으니까 몸조리도 눈치 안 보고 편하게 했겠네. 나는 쌍둥이 낳을 때 친정엄마가 서울에 있어서 그런지 어머니가 친정에 가서 몸조리 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던데. 에이, 몸조리를 편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형님은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거겠죠. 저는 산후조리원 안 가고 바로 친정에서 몸조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몸살이 심하게 와서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친정에 있어도 아파서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친정엄마가 옆에 붙어서 몸조리 다 해줬을 텐데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다. 동서 친정 가 있는 동안 어머니가 말끝마다 좋은 거 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 아주 애절해 죽는 줄 알았네. 형님은 이런 식으로 끝까지 말을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사실 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조금은 기분이 나쁘고 정말 밉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형님이 저를 미워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하지 않았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서 형님과 사소하게 부딪히는 일이 몇 번 있기는 했었죠. 그러나 형님이나 저나 며느리이기에 괜히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조용히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과의 일은 조금 달랐죠. 항상 다 같이 모이면 꼭 한 번씩은 큰 소리가 났어요. 사실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은 그다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버님의 잘난 척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아주버님은 지금 이름 있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그 회사 아냐고 물어보면 바로 알고 있다고 대답할 정도로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계시죠. 그래서인지 아주버님은 은근히 가족 모임 때마다 저희 남편이 크레인 기사인 것을 대놓고 무시하더군요. 제가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남편이 2달 만에 출장을 끝낸 후 집에 돌아오게 되어 친정에 일이 있던 형님만 빼고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남편을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차면서 대놓고 무시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공사장 먼저 뒤집었으면서 그딴 식으로 살고 싶냐?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아이, 형은 밥 잘 먹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2달 만에 집에 왔는데 반겨주지는 못할 망정 대체 왜 그러는데? 내가 뭐 틀린 말했냐? 너 언제까지 전국 방방곡곡 공사장만 돌아다닐 거야? 나이 먹으면 공사장에서 써주기는 하냐? 들어보니까 60살만 넘어도 공사장에 못 간다더라. 아이, 그걸 왜 형이 신경 쓰는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좀 꺼, 제발. 다 네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100세 인생인데 60대 젊은 나이에 인생 끝낼래?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아주버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도 엄연히 집안의 가장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은 언성을 높여 싸우게 되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보다 못해 큰 소리를 내셨고 그날은 결국 화해를 한 후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주버님은 이런 식으로 만날 때마다 남편을 무시했어요. 서로의 사이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원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도 남편을 무시하니까 저도 아주버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없었죠. 남편에게 들어보니 아주버님은 학창시절부터 전교 1,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다 보니 코대가 높아졌고 그 후로 본인을 많이 무시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족임에도 별로 안 친해서 거의 남처럼 지냈다고 했죠. 당연히 시어머니도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형제가 안 좋은 감정을 풀 수 있게 갖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주 오지는 못해도 매주 한 번씩 모임을 진행하는 거라고 하셨죠. 억지로라도 같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질투가 많은 편이다 보니 항상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사실 시어머니는 집에 선물이 들어오거나 음식을 만들게 되면 형님에게 가장 먼저 좋은 것들로 골라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형님이나 저나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면서 함부로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부려먹지 않으셨죠. 시어머니는 매년 김장을 담그고 고추장, 된장 같은 것을 집에서 만들어 드셨는데 그때마다 형님과 제가 도와드린다고 하니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며느리라고 해서 그렇게 부려먹으면 쓰겠냐고 괜찮다며 마다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시집을 온 후 가장 놀랐던 부분은 시어머니도 항상 부엌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댁에서 식사를 하게 되거나 시아버지 제사나 명절이 있을 때면 보통 시어머니는 쉬고 계시고 며느리가 음식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부엌에 들어오셔서 직접 음식을 만드셨어요. 오히려 저와 형님에게 부엌에 들어오지 말고 소파에 앉아서 쉬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들도 자식처럼 똑같이 대해주시는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굳이 모임날이 아니더라도 시댁에 자주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드리며 시간을 보내다 오는 날이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천사 같은 분이다 보니 오랫동안 제 곁에 계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결혼 이후부터 계속해왔죠. 그만큼 시어머니를 잘 따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행복함은 잠시뿐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식당 아르바이트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점심때 한창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 한 통이 왔죠. 병원에서 전화가 올 리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잘못 온 전화인가 생각했지만 일단 응급실에서 온 연락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받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여기 사랑병원 응급실인데요. 김말순 씨 휴대폰 마지막 통화 목록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김말순님과는 어떤 관계이시죠? 저희 시어머니세요. 그런데 응급실에서 왜? 며느님이신 거예요? 그럼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김말순 씨가 마트 입구에 쓰러져 계셔서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오셨는데 검사해보니 뇌졸중이세요.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할 것 같으니 최대한 빨리 오세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뇌졸중 소식에 저는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사장님께 울며불며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사정을 말씀드린 후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형님과 아주버님, 남편에게 전화를 한 후 시어머니가 수술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 수술을 마친 의사 선생님께서 밖으로 나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수술은 잘 됐지만 뇌졸중이라는 게 수술이 잘 되어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마비와 같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하셨죠. 저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은 시어머니가 무사히 병을 이겨내고 깨어나시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시어머니는 수술 후 무사히 깨어나셨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쪽 팔다리 얼굴에 마비가 오는 후유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뇌졸중 수술 후 생긴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쉽게 말해 화장실 한번 가고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하필 오른손잡이인데 수술 후에 오른쪽 팔다리 그리고 심하지는 않지만 얼굴 근육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우울해하셨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당장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간병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식구들은 모두 모여 시어머니 간병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보니까 어머니 오른쪽 팔다리 얼굴 아예 못 쓰셔서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드시는데 그냥 시설로 보내자. 요즘 괜찮은 시설도 많고 그곳에는 이쪽 분야 전문가들 많으니까 보내면 우리도 생활에 타격 없고 어머니도 편하지 않겠냐?
아이, 형은 뭐가 그렇게 쉬워. 어머니 몸이 조금 불편하니까 바로 시설에 보내버리자고? 자식이 되어서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내가 못 보냈고 보내자고 했냐? 그리고 시설에 안 보내면 뭘 줄 건데? 네가 365일 24시간 옆에 붙어서 돌볼 거야? 지금 화장실도 못 가서 대소변도 못 가리게 생겼구만. 이래서 머리 안 좋은 것들은 몸이 고생한다는 거야. 아주버님은 무조건 시설로 보내자는 입장이었고 형님도 웬만하면 간병인을 쓰거나 병원에 입원시켜 재활을 해보자라고 했죠. 그러나 남편과 아주버님이 이 문제로 대화를 할 때마다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적당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형님과 제가 돌아가며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기로 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형님과 저는 일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에는 형님이 시어머니를 돌보시고 제가 퇴근한 후에는 곧장 형님이 일을 나갔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잠도 못 자고 시댁에 왔다 갔다 하는 저와 형님을 보면서 많이 미안해 하시더군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는구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래도 형님이나 저나 매일같이 일과 간병을 반복하다 보니 몸은 힘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시어머니가 버겁거나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갑자기 뇌졸중으로 누워만 계시는 시어머니가 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원래 간병을 하는 사람보다 간병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불편하고 힘든 법이잖아요. 그렇게 저와 형님은 6개월 동안 돌아가면서 시어머니의 간병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고 그냥 며느리들이 돌보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난 듯 보였죠.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를 한참 돌보고 있다가 형님과 교대 시간이 다가와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날은 식당이 쉬는 날이었고 저는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일찍 데리고 와서 놀아줄 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에 갈 준비를 하던 저를 붙잡더니 애절한 눈빛을 보내면서 어눌한 말투로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아야, 제발 날 두고 가지 말아다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고 가지 말라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형님 오실 거예요. 혼자 계시게 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정아야, 오늘은 형님 대신 네가 나 돌봐주면 안 되겠냐? 내가 이렇게 빌게.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어제 형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형님 대신 제가 돌봐주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힘들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낯선 간병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 형님과 교대를 하는 건데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이유를 들을 수 없었죠. 그저 울먹거리면서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달래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한참 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불안해하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어 드렸죠. 그리고 어느덧 형님이 올 시간이 다 된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제가 그냥 가버릴까 두려웠던 것인지 움직일 수 있는 한 손으로 간절하게 저를 붙잡았죠. 그렇게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형님이 오신 듯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큰 옷장을 가리키며 저에게 들어가라고 하시더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시어머니 말씀대로 큰 옷장에 들어가 문을 살짝만 열어놓은 채 구멍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았죠. 그런데 형님이 어떤 정장을 입은 사람 한 명과 함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대체 누구지 하면서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변호사인 사촌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팔다리를 못 쓰시니 혹시 힘드실까봐 제가 유언장도 다 만들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나는 절대 도장 못 찍는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내 유산 넘겨준다고 했냐? 형님은 어떻게든 유언장에 도장을 찍게 하려는 듯 보였고 반대로 시어머니는 절대 도장을 못 찍는다며 어눌한 말로 화를 냈어요. 저는 심각해 보이는 상황에 곧장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들이대 동영상을 촬영해 놓았죠.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도장을 찍지 않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정장 입은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밀면서 화가 난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 나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도장 찍고 처리합시다.
어차피 그렇게 발악을 해봤자 이 집에는 저희 셋뿐이라 도와줄 사람 없어요. 적당히 하시고 얼른 도장 찍으세요. 네, 어머니. 팔 사용하시기 힘드실 테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님과 같이 온 사촌동생이라는 남자는 귀찮다는 듯 빨리 도장을 찍으라며 재촉을 해댔고, 형님은 억지로 시어머니 손을 끌고 와 도장을 찍게 만들려고 했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내 집이랑 땅은 절대 못 넘겨준다며 끝까지 발악을 했지만 결국 형님의 힘에 못 이겨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챙기던 형님이 어떻게 유언장을 조작해서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챌 생각을 하는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무력까지 사용해서 저런 짓을 하다니요. 형님은 유언장에 억지로 도장을 받은 후 시어머니를 그대로 놔둔 채 사촌동생이자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랑 밥이나 먹으러 가자면서 히히덕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난리인가 싶어서 형님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옷장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괜찮으시냐고 묻고는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님이 어머니한테 왜 저런 못된 짓을 해요? 그게 말이다. 얼마 전부터 네 형님이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하다면서 내 땅과 집을 팔아 유산을 먼저 떼어달라고 했거든. 그러면서 이 집을 팔고 난 후에는 본인이 좋은 요양원으로 모셔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라. 네? 돈이 필요해서 변호사 사촌동생까지 데리고 와 그 소동을 벌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첫째가 유산 미리 떼어달라고 할 때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내가 죽을 때면 몰라도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못 주겠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네 형님이 나를 회유하려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험한 말도 하고 겁도 주더라고. 형님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어차피 본인 목 떼어가는 건데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해결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더군요. 시어머니도 형님이 오기 전까지는 설마 했었는데 정말로 변호사인 사촌동생을 데려와 억지로 도장을 찍게 만들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불안에 떨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옷장에 들어가 있을 때 휴대폰을 사용해 동영상을 촬영해 놓았다고 하면서 원하시면 고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받은 유일한 유산인데 억울하게 빼앗길 수는 없다면서 고소를 하자는 저의 말에 동의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곧장 대리인 자격으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문서 위조로 고소 조치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형님에 대한 고소 절차는 진행되었고 며칠 후 소장이 날아가게 되었어요. 여느 때처럼 제가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형님이 소장을 받았는지 화가 잔뜩 나서 시댁에 쫓아왔죠. 그게 뭐긴요. 고소장인 거 보면 아시잖아요. 형님이 문서 위조를 해서 제가 시어머니 대리인 자격으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고소했어요. 동서가 뭔데 이 일에 끼어들어? 설마 내가 받을 유산까지 욕심이 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회유에 이딴 짓을 한 거야? 제가 형님인 줄 알아요? 그리고 아무리 유산이 탐나도 그렇지 문서 위조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머니 손으로 직접 도장을 찍었는데 무슨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져갈 유산을 먼저 받겠다는데 네가 뭔데? 어머니 회유해서 고소까지 하냐고. 좋은 말로 할 때 울 남편 알기 전에 당장 가서 고소 취하해. 형님은 당장 고소 취하라면서 험한 말과 함께 겁을 주며 난리를 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도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았죠. 갑자기 베개 안쪽에서 녹음기를 하나 꺼내더니 형님 앞에 보여주며 네가 나한테 한 짓도 같이 고소해주기를 원하는 거냐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힘겹게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르셨죠. 그런데 그 녹음기에는 형님이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했던 못된 말들이 다 담겨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보여준 녹음기를 보면서 형님은 많이 당황하신 듯 보였어요. 어머니, 녹음기가 어떻게 여기? 지금까지 제가 올 때마다 베개 속에 숨겨놓고 몰래 녹음하신 거예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 남편이 저 세상 가기 전에 일할 때 쓰던 녹음기를 이런 일에 사용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버리라고 해도 끝까지 안 버리고 남겨놓더니 내 남편도 네가 이딴 짓을 할 줄 알고 있었나 보다. 아니, 왜 녹음을 하셨어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너 지금 몰라서 묻는 거니? 네가 이 집에 올 때마다 하도 험한 말을 내뱉으며 겁을 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 네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베개 속에 이 녹음기를 감춰두고
집에 올 시간 되면 버튼을 눌러 녹음해뒀다. 형님은 시어머니가 숨겨둔 녹음기까지 나오게 되자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죠. 한동안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결국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안 나오더군요. 형님이 유언장이라도 받아서 미리 유산을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비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셨을 때 우연히 친구에게 투자지로 좋은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팔랑귀인 형님은 그 말을 듣고 곧장 빚을 내 투자를 했다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형님 친구가 소개시켜준 좋은 투자지는 사기였다고 해요. 투자를 제안한 친구도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뒤늦게 같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과 단체로 고소도 해봤지만 사기꾼들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투자금 일부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형님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잖아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빚쟁이들이 2달 전부터 일하는 곳까지 쫓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겁을 줬다 하더군요. 그러나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 입장이었고 이자를 갚기에도 모자라다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점점 불어나게 되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님은 결국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유산을 가지고 오면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유산을 받고 난 다음에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형님은 본인의 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제발 고소만 취하해달라고 제발 아주버님에게 비밀로 하고 한 번만 묻고 넘어가달라며 애절하게 부탁했죠. 그러나 그날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용서? 나는 너 용서할 생각 이 손톱만큼도 없어. 사실 그동안 녹음기로 네가 못된 사람이라는 증거물을 많이 모아놓았으니 그대로 재혁이에게 까발리고 고소장 접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꾹 참았던 이유는 아직 어린 쌍둥이들 때문이야. 그 일 때문에 둘이 헤어지기라도 하면 가장 크게 상처받는 건 쌍둥이들이 될 테니까. 아유, 어머니, 저도 염치가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 쌍둥이들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제 보니 조상들이 사람은 왜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끼리끼리 만난다니요. 시어머니는 형님의 질문에 두고 보면 알게 될 거라고 하시더니 곧장 아주버님께 전화해서 모든 것을 알린 후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죠. 그러자 회사에 있던 아주버님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하면서 급히 시댁으로 달려왔어요. 아주버님이 시댁에 찾아오자 형님은 급히 눈치를 살피면서 안절부절 못했죠. 아, 어머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사람이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들어놓고 뭘 또 물어. 제가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내 재산 다 빼앗아 가려고 했다. 아이, 그럼 제이가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이라고요? 당신, 그게 정말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형님은 아주버님이 따지듯이 사실이냐고 묻자 앞으로의 일이 두려웠던 것인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두 손 모아 싹싹 빌었어요. 그러나 형님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뭐라고 하는 아주버님을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뭐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는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셨죠. 재혁이 너 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침이 떼고 있냐. 너 얘랑 한패였잖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집사람이랑 한패였다니요. 저는 이번 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이번에 제이가 저지른 가짜 유언장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겠지. 그런데 너 제이랑 같이 재훈이한테 가야 할 재산까지 가로챌 계획을 짰다가 의견이 엇갈려서 지금 냉전 상태로 있는 거 아니야. 그 사이에 제이가 가짜 유언장으로 얼른 재산을 가로챈 후에 이혼하려고 했고.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내가 낮잠을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깼는데 제이가 안방 방문을 제대로 닫지도 않고 거실에서 지난번에 변호사라고 왔던 사촌 동생이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내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니들 둘 계획이 틀어졌다는 얘기부터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세세히 얘기해서 알게 됐다. 잠깐만. 내가 집사람이랑 짜고 치려고 했던 것은 맞는데 지금 변호사 사촌 동생이라고 했어요? 당신한테 변호사 사촌 동생이 어디 있어?
여보, 미안해.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 사촌동생을 데려다가 용돈 좀 주고 변호사 연기를 시켰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설마 했었는데 사촌동생에게 이딴 일을 시켰다니요. 형님은 그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자 온몸을 벌벌 떨면서 모든 것을 실토했어요. 당연히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크게 화를 내며 이혼 소리까지 하셨죠. 자기도 잘한 것도 없으면서요. 당연히 형님은 이혼을 하면 집에 있는 쌍둥이들은 어쩌냐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도 빌었어요. 그 말에 아주버님은 어차피 재산 한몫 챙겨 이혼할 생각이었다면서 괜히 쌍둥이 핑계대고 피해갈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으셨어요. 둘이 독인 개긴이구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내 앞에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어. 따지고 보면 둘 다 똑같은 인간이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 어디서 부모 재산을 탐내고 형제의 몫을 욕심내면서 그런 못된 짓을 할 생각을 해.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아주버님은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형님을 데리고 밖에 나가셨죠.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끌려가듯 나가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시어머니에게 이혼만 안 당하게 막아달라고 끝까지 매달렸어요. 하지만 출장에 다녀온 남편이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주버님에게 따지러 갔는데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처음에 형님의 제안을 듣고 시어머니의 돈을 저희 부부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은 맞으나 미워도 내 가족이고 형제끼리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생각해 나중에는 그만뒀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형님과 냉전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사촌동생을 끌어들여서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 했죠. 그 말을 듣고 남편은 그럼 그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냐고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시도만 했을 뿐 시어머니 말씀대로 형님과 한패가 맞지 않냐면서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본인 이야기를 꺼내놓아봤자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통수를 치고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형님과는 이혼을 할 생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소장 작성을 하고 왔다고 했죠.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알겠지만 저희 부부는 결국 아주버님도 잘한 것이 하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도 이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맙다고 하셨고 며칠 후 고소를 도와준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 유산 문제를 상의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어머니의 유산은 아주버님과 저희 부부가 공평하게 반씩 가져가게 되었죠. 이후 시어머니는 그래도 4배로 낳은 자식이니 유산은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만 믿었던 첫째 아들에게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라면서 아주버님에게 연을 끊자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로 유산 때문에 못된 짓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버님과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듣게 된 아주버님의 마지막 소식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과 이전 형님은 형을 받아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전 형님의 사촌동생 또한 사문서 위조에 대한 일에 엮여서 함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어 주시고 나서 요양원에 들어가 지내시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간병을 하겠다면서 말렸어요. 물론 일을 나가야 하는 시간에는 간병인을 써야겠지만 애초에 끝까지 시어머니를 돌봐드릴 생각으로 간병을 맡았으니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돌봐드리겠다고 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오순도순 잘 지내고 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과 이전 형님과의 일을 겪고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혹시나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 부부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워낙 강한 분이다 보니 걱정과는 다르게 금방 털고 일어나시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웃는 날도 많이 늘어나고 저희 아들과도 잘 놀아주신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길한 일이 있으면 흉한 일도 있고 재앙이 있으면 복도 온다는 뜻이잖아요.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저희 식구들은 한번 큰 고비를 넘었으니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도 생기게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 잊지 마시고 힘들어도 곧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당차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애청자님들 앞으로 행복이 가득한 삶 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